할머니? 누구세요? 태준아, 할머니야. 시골 할머니. 아,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얼마나 안 보았으면 할머니를 기억도 못하다니. 25억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려고 찾아온 저를 큰아들 가족은 남처럼 대하다니. 이 순간에도 가난한 엄마는 투명인간이구나. 냉혹한 현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69살 김현숙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충격적인 대화. 이게 바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에게 갑자기 25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말이죠.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이제 자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평생 가난해서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소식을 가져가서 받은 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저를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정한 효도가 뭔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히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혹시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평생을 경기도 용인의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서 고추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거금이 떨어진 거예요. 평범했던 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추밭에 나가 고추를 땄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이던 날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강아지 쫑이가 뭔가를 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게 달려왔어요. 쫑아, 이게 뭐냐? 두꺼운 봉투였어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발신인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무슨 광고지인가 싶어서 대충 찢어버릴까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세상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지보상 협의요청서,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숫자, 토지보상금 25억 원.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람?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서류를 똑바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몇 번이고 확인해 봤는데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25억? 우리 동네 집 20채도 넘는 돈이에요. 제가 평생 농사 지어서 번 돈을 다 모아도 도저히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봐야 겨우 몇만 원인데 25억이라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이 아파트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거였어요.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된 거죠. 온 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무엇보다 큰아들 형균이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자식이었거든요. 대학교는 제가 도움을 못 줘서 본인이 장학금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나왔지만 지금은 서울대에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어 힘들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형균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사흘 뒤 서울에 가는 날이었어요. 큰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전에 남편이 큰맘 먹고 사줬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시골 할머니 같았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옷매무새 덕분에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가슴이 설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큰 아들 형균이 얼굴만 떠올랐어요. 손자 태준이도 할머니가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상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 중요한 서류들이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가끔씩 만져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형균이가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토요일이어서 점심시간쯤이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정말 웅장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넓은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어요. 우리 형균이가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3층. 정말 높은 곳에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고급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요. 누구세요? 며느리 소의 목소리였어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왠지 날카로웠어요. 큰 며느라, 나다. 형균이 있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렸는데 예상했던 반가운 웃음은 없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고 그 옆엔 안사돈이 함께 서 계셨어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사돈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며느리도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여행 준비 중인데 시간이 좀 그렇네요. 우리 엄마랑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요. 여행 준비. 백화점. 저는 미리 전화도 안 하고 온 제가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뭔가 이상했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소파에 잔뜩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물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형균이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그때였어요. 거실 안쪽에서 제 귀한 손자 태준이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손자였는데. 그런데 태준이 옆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게임기가 놓여 있었고 온갖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준아 할머니야, 시골 할머니. 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순진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얼마나 안 보았으면 할머니를 기억도 못하다니. 제가 밤새워 간식 만들어주고 열이 나면 업고 병원 뛰어가고 용돈 쥐어주며 그토록 사랑했던 그 손자가 저를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25억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려고 달려온 나를. 큰아들 가족은 나를 모른다고? 이 순간에도 가난한 엄마는 투명인간이구나. 이 냉혹한 현실에 가슴이 저렸어요. 며느리가 안사돈의 눈치를 보더니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시간이 안 돼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친정엄마랑 쇼핑 나가기로 했는데 태준이도 학원 가야 하고요. 그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얘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마다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그럼 형균이는? 회사 출장 갔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아까 아파트 주차장에 형균이 차가 그대로 있는 걸 봤거든요. 집에 있으면서도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아, 아들은 분명 집안에 있었지만 이 어미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칼날처럼 박혀왔어요. 내 참,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시골에서 갑자기 올 때마다 얼마나 귀찮은데.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몇 걸음이 마치 백리길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70살 가까이 살면서 체득한 모정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 마음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 있었구나. 하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 형태와 막내딸 윤경이 말이에요. 혹시 이들은 다를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과연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그리고 이 25억이 가져온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초라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평생을 자식들 잘 되라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늙고 지친 얼굴만이 거기 있었어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져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저를 남처럼 대했고 며느리는 번거롭다며 문전박대했어요. 가방 속 보상금 서류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둘째 아들 형태가 사는 동네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회색빛 풍경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만큼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참 착했거든요. 큰형만 대학 보내줬다고 늘 서운해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깊었어요.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쌓인 쓰레기 봉투들이 제 둘째 아들의 팍팍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몇 년 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3층까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제 낡은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들을 만날 생각에 애써 아픔을 외면했어요. 작은 원룸 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안에서 피곤에 찌든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택배 유니폼을 입은 둘째 아들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하루 종일 뛰어다닌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엄마, 웬일이세요? 오늘 나 엄청 바빠요. 갑자기 왔다는 제 말에 형태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왔다며 지금 정말 바쁘다고 했어요.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문 밖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원룸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제 말에도 형태는 시간이 곧 돈이라며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비 없을까봐 걱정된다면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큰돈 얘기를 꺼내자 형태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또 사기 전화 온 거 아니냐고 했어요. 요즘 그런 게 너무 많다면서 엄마 같은 사람한테 누가 큰돈을 주겠느냐고 했어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형태는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나가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중요한 얘기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구겨진 3만 원과 가방 속 25억 원 서류. 이 극명한 대조가 너무나 슬펐어요. 큰아들 가족은 저를 귀찮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둘째 아들은 제 말을 사기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차분함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제야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막내딸 윤경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혹시 다를까? 서울 신월동 근처 낡은 빌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윤경이의 보금자리.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철문이지만 그곳에서 윤경이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어린 아들까지 키우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2번이나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윤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경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환영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가움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미안해하는 저에게 윤경이는 어머니가 언제든 오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하루 종일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좁은 거실이었지만 손때 묻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윤경이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차향만큼이나 마음을 녹이는 향기였습니다. 밥은 드셨냐며 뭐라도 해드리겠다고 하며 윤경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긴 집밥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나물과 반찬들이 한눈에 봐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남편 도시락 싸면서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해주는 집밥 맛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탓에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고 있는 저를 보더니 윤경이가 엄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고요? 라며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식의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빠들을 만나고 왔다는 말로 시작해서 가방에서 그 운명의 서류를 꺼내 윤경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윤경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게 정말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모든 아픔을 차근차근 윤경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손자가 저를 몰라본다고 한 충격, 며느리가 귀찮다며 문전박대한 서글픔, 둘째 아들이 사기라고 비웃으며 쫓아낸 서운함까지. 윤경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들이 정말 그랬느냐고 믿기 힘들어하면서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윤경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오빠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윤경이가 지금까지 혼자 감춰온 어떤 아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윤경이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혼자 삼켜온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 암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위의 병이 그렇게 심각했다니. 그런데 표적 항암 치료는 보험이 안 돼서 3천만 원을 자비로 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남편도 걷기 힘든 상황이고 치료를 미루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윤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다가 그래도 큰오빠는 잘 사니까 혹시나 해서 용기 내어 전화를 했어요. 남편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윤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큰오빠 반응이 윤경아, 미안한데 우리도 정말 빠듯해. 태준이 학원비만 해도 월 200만 원 넘게 나가고 차 할부금에 관리비까지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내 남편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윤경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러고는 차갑게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윤경이가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러더니 올케가 전화를 받아서 아가씨, 그리고 말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가씨 남편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안부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냈어요. 윤경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아도 남편 치료비로 힘든 윤경이가 오빠에게 거절당하고 혼자서 빚까지 졌다니. 어머니 걱정시켜 드리기 싫어서요. 그때는 정말 급했거든요. 남편이 치료를 못 받으면 말끝을 흐리는 윤경이의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픈 남편을 위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남편 치료는 계속해야 해요. 병원에서는 계속 돈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그래도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위가 그 정도로 아픈지는 몰랐어요. 속 깊은 딸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저 병원에 조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때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잘 사는 오빠는 동생의 절박함을 외면했지만 윤경이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어요. 윤경아, 제가 윤경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처음에는 자식들 나눠주려고 생각했는데 윤경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왜? 어머니가 우리 키우신다고 평생 고생하셨는데 왜 또 다른 사람들 주려고 하세요? 이제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셔야 해요. 그러더니 윤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통장 잔고보다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울컥했어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윤경아, 혹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어머니, 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더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걸 보니까 윤경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윤경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을 얘기할 때의 그 설렘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이요. 엄마 손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집밥을 못 먹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이면 분명 좋아할 것 같아서 작은 부엌 한켠에 정갈하게 정리된 반찬통들과 도시락 용기들이 이 아이의 진심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이미 윤경이가 오랫동안 품어온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많은 돈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3천만 원 정도면 그것도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3천만 원.
25억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윤경이는 달라가 아니라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덧붙이면서요. 어머니,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제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윤경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병원 갔다 와서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 만드는 연습을 해봤어요. 남편도 내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응원해줘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제 꿈을 지지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려는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식들은 그 엄청난 돈 소식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윤경이는 병간호를 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감사하다며 꼭 갚겠다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정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윤경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가장 보고 싶었고 가장 간절히 바랐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래, 엄마도 내가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윤경아, 그런데 내 남편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니? 계속 필요하잖아. 윤경이가 당황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가 사위 치료비도 다 대줄게. 더 이상 대출 받지 마라.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아니야, 윤경아. 내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이제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윤경이네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만 바라보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부자가 뭔지도 깨달았어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통장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진짜 부자더라고요. 윤경이는 돈은 없지만 마음의 통장이 가득 찬 아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결정했어요. 무작정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고 싶었어요. 윤경이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과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이 분명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돈이 가져온 진짜 변화. 그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한겨울 새벽 4시 서울 신월동에서 윤경이의 엄마 손 도시락 가게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윤경이가 정성껏 반찬을 담고 있는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150개 주문이 다 나갔어요. 윤경이가 전화로 기쁘게 알려올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한 봄바람처럼 설레었어요. 한 손엔 국자를, 한 손엔 전화기를 든 채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집밥의 힘이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엄마 손맛이라며 입소문이 강물처럼 퍼져나갔고 예약 주문까지 밀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사위의 치료 소식이었어요. 걷지도 못하던 사위가 이제는 윤경이 곁에서 도시락통을 정갈하게 포장하며 아내를 도왔어요.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부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전화 벨소리가 고요한 시골집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아들 형균이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에 무관심한 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무거운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형균아, 무슨 일이니? 제 물음에 형균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태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는 할머니를 못 알아봤어. 엄마도 할머니를 모르는 척해서 할머니가 그냥 가셨어라고. 형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회사 후배 하나가 어머니를 갑자기 여의었는데 효도할 기회를 놓쳤다며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형균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참회가 느껴졌어요. 며칠 뒤 형균이가 직접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평일에 회사까지 쉬고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자 형균이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고개를 땅에 댈 듯 깊이 숙인 채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일어나라, 형균아. 어머니께서 그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형균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겨울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형균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형균아, 엄마는 원래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그날부터 형균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는 철새 같았어요. 손자 태준이도 데려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했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간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준이가 제게 안기며 말할 때 그때의 서운함은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겨우내 얼어있던 제 마음의 강물을 흐르게 했어요. 며느리 소희는 솔직히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겨울 끝자락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미는 새싹처럼요.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짧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형제들 사이에 우애의 꽃이 피어난 거였어요. 형균이가 먼저 동생 형태를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대요. 형태야, 형이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형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형태가 형님 집에 가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대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형님 집에 가보니까 정말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거만했구나. 앞으로는 진짜 형다운 형이 되겠다고. 며느리 소희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물론 아직은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더라고요. 형수님이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그래도 식사는 준비해 주시고 나갈 때 인사도 받아주시더라고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긴 해요. 형태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희망이 샛별처럼 번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어도 최소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형태와의 대화에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요. 둘째 아들 형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형은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래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항상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핑계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형태의 손을 강물 같은 따뜻함으로 감쌌어요. 형태야, 엄마가 내게 미안했다. 형만 대학 보내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다른 길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형태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기술이든 자격증이든 내 딸 앞에서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게 말이야. 형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엄마, 사실 저 용접 기술 배우고 싶었어요. 택배보다는 안정적이고 딸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로부터 얼마 뒤 마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삼형제가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셋이 함께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의논해서 온 게 있어요. 형균이가 대표로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에 어른스러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윤경이 가게 자금에 형태 기술학원비까지.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윤경이가 새벽 이슬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삼형제 모두 자리를 잡고 있으니 더 이상 어머니께 손 벌리지 않을게요. 오히려 저희가 어머니를 챙겨드려야죠. 형태도 단단한 다짐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제가 용접 기술 배워서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면 딸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차례예요. 저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제야 진짜 제 자식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주지도 받지도 않을 거야. 자식 많은 부모는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뭘 해주어도 늘 더 바라기 마련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 엄마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는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각자 자립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엄마의 마지막 기쁨이야. 그리고 이 돈은 윤경이 가게 자금이랑 형태 기술학원비, 사위 치료비 빼고도 아직 20억이 넘게 남아있어. 세 자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얘들아, 이제 이 돈은 엄마만을 위해서 쓸 거야. 엄마가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뜰 때까지 말이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란다. 자식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지요. 형균아, 진짜 가장이 뭔지 이제 알았지? 엄마는 이제 뒤에서 너희들의 사는 모습을 지켜만 볼 거야. 너희들이 저마다의 길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주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길 바란다. 세 자식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요즘 우리 집은 마치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시끌벅적해요. 주말이면 자식들이 봄바람처럼 모여들거든요. 형균이는 손주 태준이와 함께 오고 형태도 밝은 표정으로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윤경이 가족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들고 와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지금 돌이켜보니 25억이라는 돈이 제게 준 진짜 선물이 뭐였는지 알 것 같아요. 돈 자체가 아니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준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것. 그게 진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통장이 얼마나 풍성한지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69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어요. 젊은 시절의 봄, 한창 때의 여름, 결실의 가을. 그리고 저처럼 늙어서 맞는 겨울.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계절을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느냐 더라고요. 25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혼자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계절, 어머니의 계절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손자가 할머니를 찾아주고
윤경이의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69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혹여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언제나 빛이 나니까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당장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어머니의 계절에서 김현숙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